시끄럽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롯데리아 매장 한가운데 가난한 10살배기 소녀 민서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뺨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겁에 질린 아이는 외쳤습니다. 엄마, 쟤들이 나 아프게 했어. 그 식당 안에 누구도 화장실 문 뒤에 숨겨진 그 끔찍한 공포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어른들의 미소 뒤에 가려진 잔혹한 진실, 잔인한 게임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한 어머니와 한 낯선 이,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 소녀는 정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위해, 용기를 위해, 그리고 세상이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목소리들을 위해 아침 햇살이 갈라진 보도블록 위로차에 다 퍼지기도 전에 엄마 지연은 딸 민서의 낡은 운동화 끈을 매주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작은 빌라 앞 현관 계단에 무릎을 가슴께로 끌어안고 앉아 있었죠. 머리카락은 세면대에서 감은 듯 아직 축축했습니다.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노래했고 순간 세상이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10살이었지만 어떤 아침에는 더 어른스러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을 감싸 안은 채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자신이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슬픔을 아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마지막 매듭을 지었습니다. 다 됐니 우리 딸? 민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입으로 담기에는 너무 큰 무언가를 말하려 할 때 엄마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곤 하죠. 엄마,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야 해요. 지연의 손이 신발끈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발뒤꿈치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아가, 오늘은 안 그래도 돼.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웃어요. 지연은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덩어리를 삼켰습니다. 알아, 그들은 예전에 함께 살았던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함 소리나 민서가 봤지만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고 벽 속의 낮은 음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일어서서 청바지를 털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걸로 만들어 볼까, 너랑 나랑. 먼저 공원에 갔다가 롯데리아 가자. 민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린이 세트, 지연이 윙크했습니다. 감자튀김 추가해서. 그것은 하루가 너무 버거울 때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가벼운 기억들을 만들었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못했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 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허밍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지연은 한 손은 운전대에, 다른 한 눈은 백미러에 고정한 채 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아이는 턱을 유리창에 기댄 채 마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읽으려는 듯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민서는 연약한 기쁨을 안고 그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연은 벤치에 앉아 그네의 매 호선마다 딸의 등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그들에게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기가 거의 쉬워 보였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은 한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무시하는 듯하며 악의에 가득 차 공기를 갈랐습니다. 애가 무슨 공주야, 강하게 키워. 세상은 걔가 운다고 신경 안 써.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살면서 그 문장의 너무 많은 버전을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고함으로,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임으로. 민서가 그네를 멈추고 운동화로 자갈을 끌었습니다.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질문은 너무 솔직했고 하루 중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아이의 뺨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끼는 게 뭔지 잊어버려서 그래.
하지만 넌 아니잖아. 그게 널 용감하게 만드는 거야.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죠. 그 부분이 지연을 가장 두렵게 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롯데리아로 향했습니다. 황금색 아치 로고가 정고의 아지랑이 속에서 반짝였고 주차장은 웃음소리와 튀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평범한 풍경이었겠지만 지연에게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모든 평범한 순간이 그들이 살아남은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지연은 줄을 서는 동안 민서에게 뒤쪽 테이블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가게 안은 붐볐습니다. 10대 소년 무리가 구석에서 너무 크게 웃고 있었고 2명의 남자가 화장실 근처에 서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죠. 지연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민서에게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엄마 주문하는 동안 뭐 좀 보고 있어 알았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한번 힐끗 보면서요. 지연은 카운터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몇 분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직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억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딸과 엄마가 있었죠. 여전히 연약한 희망으로 가득 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서의 작고 말없는 목소리 속에는 세상이 여전히 다정할 수 있다고 믿기를 포기하지 않은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미로에 있는 롯데리아는 특별할 것 없는 곳이었습니다. 햇볕에 바랜 포스터와 음료를 따를 때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는 낡은 음료수 기계가 있는 그저 그런 작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지연에게는 전통과 같은 곳, 괜찮은 척할 수 있는 곳, 케첩을 넉넉히 주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지를 때 민서는 엄마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없이 황금색 아치를 올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그것이 자기 안의 무언가를 다시 밝혀주기를 바라는 듯했습니다. 지연도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오늘은 내 날이야 얘야. 전부다. 전부 식당 안은 모든 것을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종류의 혼잡함으로 윙윙거렸습니다. 튀김기 소리, 너무 크게 웃는 10대들 쏟아진 사이다 때문에 우는 아기들. 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인파가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요즘은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뒤쪽에 자리 찾아봐. 엄마가 주문할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 옆 구석 부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발밑의 바닥이 단단하지 않은 것처럼 천천히 걸었죠. 지연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지르는 여자 뒤에 줄을 섰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2년 만에 나타나서 2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그 사람이 깨끗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 말들은 생각보다 더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 뒤에서 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구겨진 청재킷을 입었고 다른 한 명은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들은 메뉴판을 보지 않고 마치 햄버거와는 상관없는 볼일이 있는 것처럼 화장실 근처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조용히 앉아 핸드폰을 들고 무릎을 의자 가장자리까지 끌어당긴 민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안전했죠. 다음 손님 계산원이 외쳤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주문했습니다. 어린이 세트 2개 하나는 감자튀김 추가 피클 없이. 그리고 아마도 손대기도 전에 식어버릴 커피 한 잔.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계속 뒤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두 남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죠. 그중 한 명이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희죽 웃었습니다. 그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껌처럼 피부에 달라붙는 비웃음이었죠. 그녀는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며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착각하는 거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민 반응은 도움이 안 돼.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젊은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유모차와 끈적거리는 의자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공포가 뺨을 때리는 것처럼 덮쳐왔습니다. 민서야 주위를 둘러보았고 그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희미한 삐걱거리는 소리. 한숨. 그냥 화장실이구나. 그녀는 숨을 내쉬고 쟁반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숨을 쉬라고 말했죠. 10살이야. 문 잠그는 법도 알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뱃속의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 건너편에는 두 남자가 여전히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벽에 기댄 채 목을 긁적였고 다른 한 명은 태연하게 화장실 쪽을 흘끗 본 다음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재빠르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복도를 더 잘 볼 수 있을 만큼만. 남자들은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긴장감이 연기처럼 목구멍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무도 다시 널 믿어주지 않는다면, 만약 네가 그저 외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 소리 지르는 또 다른 여자일 뿐이라면 그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때 그를 보았습니다. 창가 근처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 백발에 안경은 옷깃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남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특유의 조용한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그는 이미 인생을 너무 많이 지켜본 사람처럼 방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화장실 옆 두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연이 지켜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딱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소리. 이야마, 지연은 달렸습니다. 걷거나 서두른 것이 아니라 달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서가 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커다랗게 뜨여 있었으며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빼앗긴 것이었죠. 지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민서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주먹을 꽉 쥔 채 자기 안으로 사라지려는 듯 했습니다. 뒤쪽에서 남자 중 한 명이 움직였습니다. 백발의 남자가 먼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 마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낮고 단호했으며 마치 쇠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앉으시오. 남자는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어린 직원 지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딸을 품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다 끝났어, 아가.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있잖아. 민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아저씨가 나는 그냥 여자애라서 아무도 안 믿을 거래. 지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근처의 남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녀를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화장실로 이어지는 복도에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종이 타월이친 구석들. 민서는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가락으로 타일 벽 가장자리를 더듬는 모습은 마치 단단한 무언가를 붙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 화장실 문이,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 문이 그렇듯 길고 지친 신음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잠금 장치에 손을 뻗어 딸깍 소리를 내며 잠그고 거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거울은 아래쪽이 약간 깨져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한때 좌절감의 주먹으로 치고 그 기억을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민서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조용한 눈 벗겨진 매니큐어, 며칠 전 놀이터에서 넘어져 턱에 생긴 작은 딱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칸막이로 향했습니다. 손잡이가 덜컹거렸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죠. 또 다른 소리, 발소리, 노크 소리, 그리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얘 여기 청소하는 걸 깜빡했네. 괜찮니, 아가씨? 그가 아가씨라고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가 그녀의 배를 뒤틀리게 했습니다.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얇고 그 밑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더 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문 열어. 안에서 잠그면 안 돼. 칸막이 문손잡이를 잡은 그녀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때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그냥 겁줘. 그럼 조용해질 거야.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그녀는 등이 벽에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문을 막았고 다른 한 명은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래 안 걸려 첫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두껍고 흐릴난 풀병이었습니다. 무릎 꿇어. 다른 남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치우면 우린 괜찮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요즘 애들이 문제야. 예의가 없어.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에 긁혔습니다. 놔주세요. 그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두 번째 남자가 그녀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넌 그냥 치킨 너겟 먹는 여자애일 뿐이니까. 그러고 나서 밀었습니다. 세게 민 것은 아니었지만 바닥에 부딪히면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옆구리에 뜨거운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기어가려 했지만 팔이 떨렸습니다. 울지마.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더 심해질 뿐이야.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에는 이제 정체 모를 끈적끈적한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풀인지 피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던 어느 밤에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더 크더라도 넌 여전히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 무섭더라도. 민서는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발길질을 했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정강이를 찼습니다. 그는 끙소리를 내며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문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열리지 않았죠. 두 번째 남자가 웃었습니다. 잠금 장치 틀렸어, 천재야.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잠금 장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비틀어 열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지연은 겨우 3분을 기다렸을 뿐이지만 그녀 같은 엄마들은 초를 다르게 셉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때 3분은 불타는 방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민서가 식당 안으로 뛰쳐들어왔을 때 그녀는 테이블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얼굴은 잿빛이었으며 눈은 아이들이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될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커피도 음식도 잊은 채에 달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민서를 팔로 붙잡았죠. 걔들이 하려고 했어.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을 안으로 말고 떨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몇몇은 일어섰죠. 하지만 아무도 충분히 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요. 나이 든 남자강 선생님이 일어서서 침착하게 그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고 아이가 망가졌을 때를 알 만큼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말없이 애원하며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제발,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강 선생님은 복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천천히 무관심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비웃었고 다른 한 명은 허리띠를 고쳐맸습니다. 저리 비켜 한 명이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보는 그런 거 아니야. 강 선생님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대로라면 그는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잠긴 방에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었소. 느껴지는 바로는 어떤 괜찮은 남자도 견딜 수 없는 일일 테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자가 웃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걔는 그냥 말 안 듣는 애일 뿐이야. 강 선생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찰을 기다리는 건 괜찮겠지. 내가 틀렸다면 당신들은 걱정할 게 없을 테고. 내가 맞다면 글쎄 어린 여자애보다 더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요. 지연은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 남은 유일한 안전한 장소인 것처럼 엄마의 옷자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지은이가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서가 뛰쳐나온 이후 처음으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술이 이루어졌고 남자들은 여전히 부인하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민서는 기증받은 담요에 쌓여 엄마 가슴에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시 올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딸의 임에 키스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있다면 아니.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그들을 위해 나섰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고 이번에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경찰차 불빛이 롯데리아의 얼룩진 창문에 반사되어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타일 바닥에 파랗고 빨간 얼룩을 드리웠습니다. 지연은 딸을 무릎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의 떨리는 몸에는 담요가 둘러져 있었죠. 아이의 피부는 여전히 공포로 축축했고 그 또렷하고 영혼이 담긴 눈은 이제 갑작스러운 움직임 하나하나에 불안하게 흔들리며 세상이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는 복도에서 나온 이후 듣는 모든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는 5마디 말을 속삭인 이후로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걔들이 나 아프게 했어. 지연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딸의 머리카락을 빗어 넘겼습니다. 그녀도 아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너무나 신성하고 날카로워서 언어는 그것들을 상처 입힐 뿐이기 때문입니다. 10대 아르바이트생 지은이는 눈에 띄게 동요한 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2번이나 진술을 했는데 2번 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손님인 줄 알았어요. 강 선생님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멀리 벽에 기대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몇 년 전, 어쩌면 수십 년 전에 이런 방에 앉았다가 결코 떠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이경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50대 중반에 희끗희끗한 머리 시간에 달아 반질반질해진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따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만 하겠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연은 민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말하고 싶니?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긴 침묵 끝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같이 있으면 엄마 아무 데도 안 가.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갈라진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경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지요. 민서는 엄마 스웨터 자락을 놓지 않은 채 살짝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것이 다시 현실이 될까 두려운 듯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따라 들어왔어요. 한 명이 문이 고장났다고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웃었어요. 그리고 다른 아저씨가 저를 밀었어요. 지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바닥에 있는 거 닦으라고 시켰어요. 풀이랑 쓰레기가 있었어요. 냄새가 안 좋았어요. 하기 싫었어요. 그 아저씨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저는 그냥 여자애일 뿐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여자애. 이경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마침내 말했습니다. 넌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란다 얘야. 그는 일어나 동료 경찰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가 작은 수첩을 꺼내는 것을 보았고 그의 턱은 단단히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비웃던 남자 중 한 명은 여전히 수갑을 찬 채 길가 연석에 앉아 모든 과정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관심 끌려는 쇼라고요. 아마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걸 거예요.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타이어 밑에 자갈소리 같았습니다. 우리 애는 10살이에요. 그가 비웃었습니다. 애들은 맨날 그런 거 지어내요. 당신도 알 거 아니에요. 지연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선생님도 재빨리 움직여 그녀의 어깨에 단호하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저자가 원하는 겁니다. 그녀는 멈췄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네가 이기게 두지 않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한테도 나한테도. 남자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안에서는 경찰관들이 이제 매장 관리자와 이야기하며 CCTV 영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박 매니저는 방어적이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기요, 저희는 화장실 안에 카메라가 없어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저 두 남자들, 네, 가끔 와요. 평범해 보였어요. 강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이 여자아이를 따라 복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박 매니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구석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봤어요.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고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올 때 웃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자기 재킷에 손을 닦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손을 잡았죠. 법정도 판사의 망치도 아직 없었지만 그 순간 값싼 패스트푸드점 식당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들이 진술서를 받고 인파가 잦아들었을 때 지연과 민서는 깜빡이는 주차장 등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팔에 외투를 접어든 채 근처에 서 있었죠. 민서는 엄마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강 선생님의 안경 너머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아무도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죠. 그녀는 그를 살폈습니다. 그의 목소리 뒤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그가 몸가짐을 하는 방식에 새겨져 있었죠. 이런 일을 겪어보셨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하죠. 한 번은 제 여동생이 이런 곳에서 다쳤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그 이후로 계속 제 시간에 나타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연이 물었습니다. 여동생분은 괜찮아지셨나요? 강 선생님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죠. 지연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한 이름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한때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누군가의 이름을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그 이름을 남겨주세요. 그들이 보이도록 기억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애가 세상에 항상 자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며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뿌리 깊은 무언가였죠. 우리 애는 자기가 아는 것보다 강해요. 그리고 저는 티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쳤고요. 강 선생님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서가 잠결에 뒤척였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은 텅 빈 주차장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연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듣죠. 당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요, 멍이 다 사라지면요, 강 선생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옆에 앉아 둘 다 조용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고요함이 그들을 붙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직 승리는 아니었지만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결 그리고 언젠가 치유라고 불릴 수 있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가 쇼핑센터 지붕 너머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롯데리아는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 포장지들이 벗겨진 피부처럼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죠. 지친 무릎에 청소부가 감자튀김을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 동안 점심시간에 마지막 웅성거림은 무언가가 부서진 후에 항상 찾아오는 정적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지연은 민서가 여전히 옆에서 몸을 말고 잠든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 뒤에 쉬지 않습니다. 침묵 속으로 물러나 스스로를 재건하죠. 강민준 선생님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 팔짱을 끼고 서서 마치 주차장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토도 배지도 없었죠. 그저 가디건에 잘 다려진 바지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식당의 금속 식기가 이에 거슬려 자기 숟가락을 들고 다니는 그런 종류의 남자였죠. 하지만 지연은 더 잘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일어서고 다시는 앉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돌아섰습니다. 마치 누구도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요.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은 느리고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지연은 살짝 몸을 움직였습니다. 왜 나서신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말했습니다. 한 번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 옆에 너무 가깝지 않게 앉아 무릎 위에 손을 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 수연이가 11살이었습니다. 이웃집 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죠.
멍이 들도록 때리진 않았지만 티가 났습니다. 결국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내 애들이란 다 그렇지. 강하게 키워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현실적이고 덜 창피하다고 믿었죠. 그리고 저는 수연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고 무시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자라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날 알았어야 했던 것을 배우기 위해 40년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원하는 유일한 대답은 침묵입니다. 그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강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는 있죠. 그들 사이에 무겁고 위험 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민서가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딸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여기 있어. 민서는 졸린 눈으로 강 선생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바람소리 같았죠. 아저씨도 그 사람들 봤어요. 봤단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지연은 힘겹게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강 선생님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접히고 여백에 펜 자국이 있는 그런 종류의 수첩이었죠. 그는 수첩을 펼쳐 그들 사이에 놓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소송 자문가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동보호 사건, 특히 제도가 간과하는 사건들을 위한 지원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압니다. 부인주의 분산, 증거가 없다는 주장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무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압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저희를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따님이 비명을 지르며 나왔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지도 의심하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거의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거의 멀리서 여전히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박 매니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화장실 근처는 촬영 안 해요. 사생활 보호 규정이 있다고요. 저 여자는 아마 이걸로 돈이나 뜯어내려는 걸 거예요. 아니, 누가 공중 화장실에 애를 혼자 둬요. 지연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스웨터를 정돈하고 경찰관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경관님들. 그가 차분하지만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 진술을 들었는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섰습니다. 담당인 이경관이 즉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화도 했고요. 이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사건 이전 영상입니다. 용의자 2명이 복도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중 한 명이 여자아이를 따라가는 것도요. 그들이 혼자 웃으며 돌아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 매니저는 불편한 듯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건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강 선생님이 그에게 돌아섰습니다. 멍도 손과 맞춰보기 전까지는 정황 증거일 뿐이죠. 뒤이은 침묵은 공기를 가를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이경관이 영상을 살펴본 후 강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이거 저희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미 복사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연은 벤치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발밑에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직 정의는 아니었지만 실마리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이 황혼으로 물들고 롯데리아 간판이 지친 형광등 불빛으로 윙윙거릴 때 강 선생님이 그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강 선생님은 잠시 멈췄다가 마치 오래전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지친 아버지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침묵은 괴물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괴물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날뛰었죠. 지연은 그의 얼굴뿐만 아니라 주름과 연습된 침착함 너머 더 깊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소년 되돌릴 수 없었던 오빠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목소리를 내어. 그들은 악수했습니다. 팡파르도 연설도 없었죠. 그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저녁 속으로 걸어가 그의 모습이 주차장 불빛의 부드러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때 지연은 다시 한번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서는 이제 눈을 뜨고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외면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쓸어 넘겼습니다. 응,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어.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소송도 헤드라인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연은 항상 비극의 가장 힘든 부분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기다림 침묵 이후의 시간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고 공기 중에 여전히 비명소리의 기억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죠. 롯데리아는 다시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오고 갔습니다. 같은 계산원들이 교대 근무를 위해 출근했고 감자튀김은 지글거리고 음료수는 탄산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모퉁이 벽지가 약간 벗겨진 작은 아파트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어 있었죠. 맞은편에서는 민서가 조용히 색칠을 하고 있었지만 지연은 그 사건 이후 아이가 노란색이나 분홍색은 쓰지 않고 회색 짙은 파란색 검은색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이가 그것에 대해 말을 안 해요. 지연은 전날 아동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을 스스로 삼킴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기도 해요.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느리고 단호하며 익숙한 두 번의 노크 소리였죠.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킷에는 비에 젖은 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는 앉아서 봉투를 열고 CCTV 화면 캡처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민서가 복도로 들어가는 모습이, 다음 사진에는 한 남자가 재킷에 손을 넣고 어깨 너머로 돌아보며 아이를 따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그가 문가에 서성이는 모습이, 마지막 사진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한 채 희죽거리는 그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지연은 사진들을 쳐다보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동영상 캡처 화면이었죠. 흐릿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구석에 몰린 민서의 실루엣이 두 개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왜 그런 걸 찍었을까요? 강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괴물들이 항상 괴물처럼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향수를 뿌리고 계산원에게 미소 짓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고치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결코 신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여 있고 연약하며 의심 허점돈에 의해 쉽게 탈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경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고 두 남자는 구금되었습니다. 한 명은 자백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핸드폰에서 파일을 삭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지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실로 걸어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 그 주 후반 지연은 지역 본부 앞에서 진술을 하기 위해 롯데리아로 다시 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박 매니저는 사건이 오해되었고 아마도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박 매니저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뻣뻣하게 앉아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일어났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프랜차이즈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우리에겐 정책과 규약이 있다고요. 모든 구석을 감시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섰죠. 지갑에서 석 달 전 학교 벽화 앞에서 노란 장화를 신고 친절하게 대하자라고 적힌 크레용 그림을 들고 서 있던 민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당신 사업을 지키기 위해 희생시키려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박 매니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강 선생님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올바른 일을 하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이 보지 못한 것을 알기 전에요. 다음 날 남자들이 웃으며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젊은 직원 지은이는 해고되었습니다. 사유는 직원 규정 위반이었죠. 지연은 그날 밤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이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저를 벌 줬어요. 지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지은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엄마잖아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지연은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 대가를 치른 소녀를 위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조용히 지냈던 과거의 지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 뉴스가 그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속삭이는 소문을 듣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한 지역 작가 최 기자라는 저널리스트의 조용한 블로그 게시물로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자 헤드라인은 10,000번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10세 여아 직원들 방관 속 가족 화장실에서 폭행당해 이야기는 마른 잎사귀를 스치는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죠. 어떤 메시지는 잔인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동안 엄마는 어디 있었어? 애들은 거짓말해. 하지만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민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준비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다시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아이 방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민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어두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들판, 노란 장화를 신은 형상, 하늘의 까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당신은 드문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침묵을 움찔하게 만들었어요. 지연은 창가에 서서 해질녘 어둠이 길 건너편에 내려앉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옳았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요. 피를 흘리며 빠져나오죠. 강 선생님은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죠. 따님은 다른 아무도 듣지 않을 때 귀 기울이는 사람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지연은 민서에 열린 침실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작은 야등 불빛이 벽에 부드럽게 깜빡이고 있었죠. 저는 그냥 우리 애가 세상이 여전히 좋을 수 있다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강 선생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큰 미소는 아니었지만 전쟁 후에 짓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법정은 지연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영화에서처럼 높은 천장이나 극적인 참나무 벤치는 없었고 그저 창백한 벽과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똑딱거리는 값싼 시계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는 그녀가 들어가 본 어떤 교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건물 자체가 이곳이 진실이 살거나 죽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듯 했죠. 민서는 그들이 함께 고른 남색 원피스를 입고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 장식도 꽃무늬도 없었죠. 그저 수수하고 조용한 오늘 모든 것이 자신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끌지 않을 그런 옷이었습니다. 아이는 지연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손이 더 가늘어진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지연이 이제야 너무 세게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통로 건너편에는 두 남자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껌을 씹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턱을 굳게 다물고 흐릿한 눈으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들 사이의 침묵보다 더 싫은 침묵은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섰습니다. 모두 일어섰죠.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먼저 이경관을 불렀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료하고 사실적이며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나와 핸드폰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지워졌지만 부분적으로 복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시간 기록이 찍힌 메시지들. 남자 중 한 명은 민서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5분 전에 이거 재밌겠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지은이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할수록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았고요. 계속 아이와 복도를 힐끗거렸어요. 아이가 뛰쳐나온 후에 그중 한 명이 웃으면서 게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라고 했어요. 변호인 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지은 씨, 이 사건 직후에 해고되셨습니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네, 당신의 증언이 보복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연은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해고된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판결처럼 와닿았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민서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일어섰고 지연의 손이 마치 작별 인사처럼 아이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강 선생님은 뒷자리의 돌처럼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지만 지연이 숨을 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민서는 증인석으로 올라섰습니다. 나무 배경에 작고 창백한 모습이었죠. 법원 서기가 선서를 시켰습니다.
검사가 연단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민서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로 직접 말해줄 수 있겠니? 민서는 눈을 세게 깜빡이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암송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저 따라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저보고 청소하라고 했어요. 한 명이 저를 밀었어요.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팠어요. 그들이 널 만졌니?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그냥 바보 같은 여자애라서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 그 끔찍한 문장이 가시처럼 그녀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니?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망쳤어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무서워도 싫어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지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민서야, 밀렸다고 했지. 하지만 의료 기록에는 골절은 없고 타박상만 있다고 나와 있어. 혹시 혼자 넘어진 건 아닐까? 지연은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운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요, 그 아저씨가 밀었어요. 변호인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같은 거 보지. 그중에 장난치는 영상도 있잖아, 맞지? 네. 혹시 이건 그냥 오해였거나 네가 이해하지 못한 장난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서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워하지도 혼란스러워하지도 않고 그저 지친 모습이었죠. 누군가가 아저씨를 작고 무섭고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걸 장난이라고 부를 거예요. 변호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판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휴정했습니다. 밖에서 지연과 민서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초본 바람에 떨고 있는 얇은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용감했어. 민서가 엄마에게 기댔습니다. 무서웠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일 수 있어. 강 선생님이 언제나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잠시 그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요. 지연이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요? 강 선생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긴 싸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두 남자 모두 폭행 아동, 학대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웃던 남자는 울었고 조용했던 남자는 마치 바닥이 열려 자기를 삼켜버릴 것처럼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은 환호하지도 박수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마침내 평화 속으로 침묵이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지연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아이들을 믿으세요. 불편할 때라도요. 특히 그때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이전보다 어깨를 더 꼿꼿이 편 민서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식탁에서 조용히 흥얼거리는 민서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말, 그냥 넘어가라는 말,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다 해고된 지은이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일어섰던 강 선생님 싫다고 말해도 돼 라고 속삭였던 민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한 게 아니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줬어.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 한 점 없었죠. 마치 날씨 자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지연은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떠주신 부드러운 초록색 스웨터를 입었죠. 소매는 해졌지만 적절한 곳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상복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죠. 민서는 주머니에 작은 돌멩이 강 선생님이 그날 아침 손바닥에 부드럽게 쥐어준 걱정돌을 넣고 그녀 옆을 걸었습니다. 네가 덜 무서워지라고 주는 게 아니란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는 거야. 법정하는 기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지연이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몇몇 지역 주민들로 웅성거렸습니다. 부모님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롯데리아 매니저 박 씨는 그들 중에 없었습니다. 전화로 지연에게 유감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본사 여직원도 없었죠. 동정은 값쌌지만 진실은 모든 것을 대가로 치러야 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섰습니다. 법복은 어두웠고 얼굴에는 수년간의 고통스럽고도 필요한 결정들의 흔적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다 들어봤지만 여전히 어떻게든 한 조각의 정직이라도 바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법정 사람들이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검사가 먼저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혐의 증거 영상 남자 중 한 명의 자백 부분적이고 변명으로 가득 찼지만 을 열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연이 잠 못 이루는 밤 되뇌었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지켜봤고 계획했습니다. 변호인은 최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판단착오였고 오해받은 장난이었다고요. 비극은 맞지만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라고요. 그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도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죠. 그녀는 준비된 진술서도 연설문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애를 작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고통이 비밀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는 법정에서 그 바닥에서 자기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일어섰어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가 판사를 보았습니다. 어쨌든 진실을 말했어요. 그건 대부분의 어른 남자들이 평생 찾아도 못 찾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예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이었죠. 선고는 조용히 내려졌습니다. 7년형 3년간 가석방 불가. 두 남자 모두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비웃던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고 다른 남자는 어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법원 밖 하늘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새어나오듯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느린 한숨처럼요. 기자들이 질문을 외쳐댔습니다. 지연은 멈추지 않았지만 민서는 멈췄습니다. 아이는 카메라 중 하나를 향해 돌아서서 간단히 말했습니다.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속삭여도요. 기자는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도 그 손을 잡았죠. 그들은 말없이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 주말 지연은 손으로 쓴 반송 주소가 없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수표와 쪽지가 들어있었죠. 당신은 따님을 용감하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죠. 이것은 당신이 평화를 살 수 없었지만 어쨌든 안전을 주었던 날들을 위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연은 오랫동안 그것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표는 치우고 편지는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마침내 소리내어 말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 선생님이 공원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공원이었죠. 새롭고 부드러운 멀칭이 깔려있고 더 넓은 미끄럼틀이 있으며 위험이 숨을 만한 구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민서는 앞으로 달려가 흙에 발을 구르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아이를 지켜보다가 강 선생님에게 돌아섰습니다. 언제쯤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죠. 아니요.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게 되죠. 그들은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놀이터를 가로질러 밝은 색 깃발처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강 선생님이 침묵을 깼습니다.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신적 외상 회복 중인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기금이죠. 따님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지연의 눈에 부드럽고 놀란 감정이 어렸습니다. 민서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빚. 만약 아이가 나누고 싶어 한다면요.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자 마치 부름을 받은 것처럼 민서가 그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친구 사귀었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름은 6월이에요. 엄마가 아파서 밖에 잘 못 나온대요. 하지만 저한테 그림을 줬어요. 아이는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단순한 스케치였죠. 태양 아래 2명의 졸라맨. 지연이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6월이한테 뭐라고 했어?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밖에 못 나오면 내가 너한테 빛을 가져다 줄게 라고 했어요. 강 선생님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결정됐군요. 지연은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았을 뿐이죠.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 가닥을 금실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옷장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날 민서가 신었던 버리기를 거부했던 신발이 들어있었죠. 지연은 침대에 앉아 마침내 말했습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어쩌면 오래전에 침묵해버린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다쳤던 것을 간직할 수는 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신고 다닐 필요는 없어. 그녀는 신발을 접어 한쪽 발끝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상자를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구가 숨쉬는 법을 기억해내는 것처럼요. 어떤 상처는 깨끗하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정의는 손뼉을 치며 환호하지 않죠. 하지만 선고와 해돋이 사이 어딘가의 조용한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진실을 말했고 세상은 한 번은 귀 기울였습니다. 봄은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문이 자물쇠를 시험하듯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따뜻함과 차가움 사이에 멈춤을 두면서요. 스스로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속삭이고 커피잔 주위를 맴돌고 민서의 커져가는 침묵 속으로 햇살이 그림자에 스며들듯 파고들었죠. 선고가 있은 지 4주가 지났습니다. 지연은 예전처럼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로요. 민서가 머리를 빗으며 흥얼거리는 것, 다시 팬케이크에 시럽을 달라고 했던 순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반쯤 기억난 노래처럼 돌아온 아이의 웃음소리. 어떤 날들은 여전히 아팠지만 세상은 어떻게든 계속 돌아갔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연은 학교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죠. 울타리에서 벗겨지는 파란색 페인트 창문에 붙은 빛바랜 포스터 바람에 실려오는 희미한 연필 가루와 소독약 냄새. 그녀는 예전에 민서가 여기서 얼마나 꽉 매달렸었는지 기억했습니다. 학교가 아직 받아쓰기 시험과 쉬는 시간뿐이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 주변의 공기가 더 가벼워졌죠. 민서가 가방끈을 고쳐 맸습니다. 엄마, 그 일에 대해 누구한테든 말해야 해요. 지연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니 아가, 내 고통을 누구에게도 빚진 건 없어. 하지만 그걸 숨길 필요도 전혀 없어.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물어보면 그냥 이겨냈다고 말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죠. 그렇죠. 지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하고 말고. 그리고 민서는 몇 달 만에 본 것 중 가장 어깨를 꼿꼿이 편 채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강 선생님이 조용히 후원한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민서의 이름을 딴 프로그램 민서의 빛이 첫 사무실을 연 곳이었죠. 페인트 냄새가 아직 신선했고 미술 용품 상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문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전이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그녀는 지훈이 엄마 박 여사님이 기증품 가방을 정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서 봤어요. 그 애는 꼭 세상에 가르칠 게 있는 사람처럼 걷더라고요. 지연은 웃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1시간 동안 나란히 앉아 옷을 개고 책을 쌓았습니다. 지연은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달래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버려졌던 것들의 질서를 되찾아주는 것에는 뭔가 신성한 것이 있었죠. 어떻게 다시 힘을 찾으셨어요? 지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잠시 멈췄습니다. 찾는 걸 그만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밑에 묻혀 있었을 뿐이에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지훈이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 판지에 분필로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용감한 일에 대해 글을 써보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올려다 보았습니다. 법정일에 대해 쓸 거야.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시 친구를 사귄 날에 대해 쓸 거야. 지훈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 말하는 거야.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웠는데 네가 무서워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옆에 앉을 수 있어 라고 말했잖아. 그게 누가 한 일 중에 가장 용감한 일이었어. 지훈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벤치였는데.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작이었어. 그리고 그 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죠. 교회에서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여자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오래된 누비 이불이 온기를 품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충분할 만큼만요. 차례가 되자 그녀는 친교실의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섰습니다. 이런 일에는 설명서가 없어요.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혹은 세상이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침묵이 아니라 더 경건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믿음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이가 방에서 나갈 때마다 숨을 참는 것을 멈추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말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스스로와 함께 앉아있을 수 없을 때 옆에 앉아주는 사람들이요. 앞줄에 앉은 나이든 여자가 뺨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치유는 자신을 드러내도록 허락할 때 시작돼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단을 내려올 때 올라갔을 때보다 가슴속이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나 잘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잘해. 무서울 때도. 지연은 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네가 아기였을 때 엄마가 이렇게 안고 세상이 친절할 거라고 약속했던 거 아니? 민서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침을 삼켰습니다. 아니,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었지. 엄마도 그걸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으니까.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속삭였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계속 배워요. 지연이 딸의 관자놀이에 키스했습니다. 그러자 복도 아래 부엌 식탁에는 강 선생님이 앉아 비영리 단체의 다음 안내 책자 초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잠시 멈췄죠. 그녀는 둘에게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악몽 안 꿀 거예요. 강 선생님은 컵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이 천장을 향해 피어오르고 있었죠. 때로는 치유가 고통보다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더 오래 머무르죠. 지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하실 말씀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후회할 만큼 오래 살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들 사이에 길고 불편하지 않고 그저 가득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일에 대해 후회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죠. 그 아이가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컵을 부딪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가며 겨울의 마지막 잎사귀들을 기억 속으로 바스락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끝맺음은 한 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엽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마을 조용한 거리 평소보다 현관등이 더 오래 켜져 있던 집에서 어린 소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세상이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서 고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묘지는 마을 가장자리에 너무 오래 간직된 비밀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천사상도 윤이 나는 대리석도 없었죠. 그저 다른 묘비 풍화된 이름들, 그리고 마른 풀 사이를 기억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이곳에 올 생각이 없었지만 어떤 아침에는 그녀의 마음보다 발이 먼저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민서는 재킷 주머니에 작은 손을 넣은 채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더 길어져서 이제 스스로 고른 빨간 리본으로 묶여 있었죠. 그들은 꽃 한 송이 없이 이름만 새겨진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강수연, 그리고 얕고 다정하게 새겨진 두 날짜. 어떤 진실은 돌에 담기에는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 못 배웠어요.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묘비 바닥에서 마른 잎사귀들을 쓸어냈습니다. 응, 하지만 네 안에 그분을 담고 있어. 포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들 뒤에서 발소리가 바스락거리자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이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외투 단추를 채우고 작은 들꽃 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죠. 용감한 아이였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결코 알지 못했어. 그는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꽃을 내려놓고 자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민서가 다가가 꽃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그를 살폈습니다. 왜 오늘이세요? 그는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유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에 의해 함께 꿰매어진 세 세대의 슬픔과 은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민서의 빛,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지연도 초대를 받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강 선생님께 말했듯이 어떤 상처는 이야기로 꾸며질 때 더 크게 말하기 때문에 거의 거절할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왔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대여섯 명의 여자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죠. 대부분 나이가 많았고 얼굴에는 세월과 지혜 그리고 침묵의 흔적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혜련 씨는 쿠키를 가져왔고 다른 한 명인 유월이, 할머니는 유월이가 그린 민서와 태양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은 앞쪽에 섰습니다. 하나의 램프가 그녀의 그림자를 뒷벽에 길고 부드럽게 들이우고 있었죠. 그녀는 메모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쉬고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다쳤을 때 저는 가장 나쁜 것은 딸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것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차라리 모르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불편함을 의미하니까요. 조용한 끄덕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일어섰고 한 소녀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었죠. 법정에서도 뉴스에서도 아니었어요. 한 속삭임과 다른 속삭임 사이의 공간에서였어요. 그녀는 앞에 앉은 여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세상을 고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야기가 우리가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은 알아요. 뒷자리에 앉은 한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지연은 내려섰습니다. 박수갈채를 위해 머무르지 않았죠. 박수갈채는 없었습니다. 오직 누군가가 당신만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소리내어 말할 때 일어나는 그런 공유된 숨결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낡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등이 그녀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었죠. 강 선생님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그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했죠. 그 아이도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지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요. 하지만 특히 제가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때 일어나라고 일깨워준 그 소녀를요. 지연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아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재판 후에 미네소타에 사는 한 여자분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딸과 10년 동안 말을 안 했다고요. 우리 이야기가 그분에게 전화기를 들게 만들었다고요. 강 선생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파장을 알 수는 없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수연 씨가 선생님이 이걸 그녀를 위해 했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죠. 그 아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한 말의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위층에서 민서는 결코 보내지 않을 편지를 책상에 앉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두려워하는 소녀에게 내 이름은 모르지만 내 침묵은 알아. 나도 예전에는 그 안에 살았었어. 나는 용기가 큰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 용기는 나 안의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말할 때 머무르는 거야. 네 곁을 떠나지 않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 그리고 아직 없다면 네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 왜냐하면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빛은 항상 다시 길을 찾아오니까. 사랑을 담아 민서. 그녀는 종이를 접어 선반 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는 편지들이라고 표시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는 비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민서는 식탁을 차렸죠. 강 선생님은 오렌지 한 봉지와 어렸을 때 후추 한 통을 계피로 착각해서 파이 전체를 망쳐버렸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웃었고 아주 오랜만에 그것은 부서진 무언가가 온전하게 들리려고 애쓰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들렸죠. 그리고 한때 진실 앞에서 움찔했던 마을에서 한 소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학교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엄마는 보고서나 이메일뿐만 아니라 슬픔과 생존 사이에 몇 년 동안 묻어두었던 조용한 것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은 빈손과 가득 찬 마음으로 여동생의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코 하지 못했던 말을 속삭이기 위해서였죠. 다 끝났어, 수연아. 그 아이는 안전해.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일어섰어. 어떤 이야기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메아리칩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외쳐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조용히 전달되는 마지막 속삭임처럼 조용히 전해집니다. 인생이 항상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복을 입거나 미소를 짓거나 침묵을 지키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하고 귀 기울이기로 선택하는지 거기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정의가 항상 포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어린 소녀가 싫어요 라고 말하고 엄마가 외면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일어서기로 선택하는 낯선 사람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고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저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몫을 지키라고 요구받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우리 사회의 많은 일을 겪으시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신 여성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이 시점에서 용기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기억 질문 혹은 희망,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날일지도 모릅니다.